여러분은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려움을 만나도 가볍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고생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수천 년 전 현자들이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거창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10가지 삶의 원칙으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SNS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재촉합니다. 사회는 경쟁하고 이기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의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지혜의 소리이며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은 스승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거울을 볼 때 자신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전에 60세 정도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그분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원칙들을 따라 살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경쟁하거나 무언가를 쟁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 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10가지 삶의 원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수천 년간 인류의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보석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적게 말하지만 무게감 있게 하는 법, 돈이 짐이 되지 않도록 다루는 법,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물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꾸준한 힘을 가진 물처럼 말입니다. 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더욱 지혜롭고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 원칙, 진실함. 적게 말하기, 겸손함.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올바른 말하기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팔정도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함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진실한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상사에게 좋은 소리를 해서 승진을 하거나 고객에게 과장된 말을 해서 계약을 따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첨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인품으로 평가받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였습니다. 적게 말하는 것의 힘은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말이 적으면 그 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립니다.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조용한 사람이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둘째, 말이 적으면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불필요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나서 한 말 자랑하려고 한 말 남을 깎아내리려고 한 말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셋째, 말이 적으면 듣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적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겸손함은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식을 과시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성취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말인지 물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세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인지 구분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돈과의 올바른 관계. 현대 사회에서 돈만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드뭅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집착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첫 번째 지혜는 돈이 단지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망치가 집을 짓기 위한 도구이듯 돈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돈을 모으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사람, 돈이 없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 우리 할머니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돈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광고와 사회적 압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번 돈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반면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번 돈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돈에는 자존감과 만족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이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쓰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쓸 때도 신중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돈을 씁니다. 베풀어 주는 것에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선이나 기부를 통해서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든 돈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축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무리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세요. 건강, 가족, 친구 내면의 평화, 자연의 아름다움 등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논쟁을 피하는 지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논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며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갈등과 고통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 내 의견이 더 우월하다는 믿음,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바로 그 집착의 모습들입니다.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옳다는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승리는 종종 관계의 파괴를 대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굴복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더 큰 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며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선호했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을 피한다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것에 침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또한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압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방어적이 됩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를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그런 생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떠세요? 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두 번째 원칙은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이해력이 부족해. 같은 인격적 공격은 즉시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대신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어제 약속 시간에 늦으셨을 때 걱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도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도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공통된 가치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때로는 논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제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의견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무의의 지혜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바쁨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하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의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로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일 바쁘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의의 지혜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도 무의의 한 측면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로 통합하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여유, 마음의 평정, 자연과의 조화는 모두 무의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무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20%를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의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한 번에 하나씩 완전히 집중해서 끝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얻는 무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의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물을 줄 때, 수확할 때가 각각 다르듯이 우리 일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표에만 급급해서 과정을 무시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무의의 정신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 중요한 일 3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세요.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이 시간 동안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불필요한 약속이나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또한 물건을 살 때도 무의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줄이면 관리해야 할 것들도 줄어들어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 물처럼 살아가기 자연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바위를 깎아내고 산을 뚫고 바다를 이루지만 항상 가장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물의 첫 번째 특성은 겸손함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높은 곳에서 자랑하지 않고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겸손함 때문에 물은 모든 곳에 스며들 수 있고 모든 생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물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면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드러내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의 두 번째 특성은 유연함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춰집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직된 사고나 고집스러운 태도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연함이 원칙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이 어떤 모양이 되어도 여전히 물인 것처럼 우리도 상황에 맞춰 적응하되 자신의 핵심 가치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연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유연함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부러진 나무가 오래 산다는 말로 유연함의 중요성을 표현했습니다. 태풍이 불 때 딱딱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에 맞춰 휘었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물의 세 번째 특성은 끈기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즉시 물러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흘러서 결국 바위의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가르침의 신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작정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물처럼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의 네 번째 특성은 포용력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 후 자신의 힘으로 정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무차별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풍요로움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물처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정면 돌파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잠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덕을 만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노력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물이 자연 순환을 통해 깨끗해지듯 우리도 정기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산책, 독서 등을 통해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원칙, 적당함의 지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모든 것에는 적절한 선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적당한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적당함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과도한 경쟁, 끝없는 성장 추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도 바로 이런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적당함의 첫 번째 측면은 욕망의 조절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충분함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족함을 알면 부끄럽지 않다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약과 검소를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탐하지 않는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적당함의 두 번째 측면은 노력의 균형입니다. 게으름은 문제이지만 지나친 노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과로사, 스트레스성 질병들은 모두 적당한 선을 넘어선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전력을 다해야 하고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뛸 수 없듯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페이스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감정의 조절입니다. 지나친 기쁨도 지나친 슬픔도 우리를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는 겸손하게, 어려운 때는 희망을 잃지 말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당함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만족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을 명확히 정해두세요. 연봉집의 크기, 자동차, 옷 등 모든 면에서 자신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휴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또한 매일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함을 유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기 쉽고 너무 멀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 이것 없이는 정말 안 되나를 자문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일곱 번째 원칙, 겸손한 리더십. 진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카리스마나 권위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함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진정한 지도자는 민중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리더십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군으로 불리는 임금들은 모두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겸손한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리더가 팀원들을 믿고 맡겨주면 팀원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팀원들은 수동적이 되고 창의성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자신이 모든 공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해 줍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일방적인 명령자가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해주며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라고 해서라야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지시만 내려서는 안 됩니다.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들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세요.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로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마세요. 팀원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인정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로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리더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5번째로 팀원들의 개인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제공하세요. 8번째 원칙, 말의 역설. 세상에는 많이 아는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 적습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올바른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말을 할 때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결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핵심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둘째, 진실합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셋째, 유익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말합니다. 반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정반대의 특징을 보입니다. 장황하고 복잡하며 과장과 허풍이 섞여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말의 역설은 또 다른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로 완전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미안함 같은 깊은 감정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침묵의 힘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혼란스러워할 때는 조언이나 위로의 말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역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말하세요. 둘째 듣기를 말하기보다 2배로 하세요. 우리에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억제하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상대방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넷째, 비판이나 조언을 할 때는 특히 신중하세요. 상대방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종종 간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섯째 말의 톤과 표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9번째 원칙, 부드러움의 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물이 바위를 깎아내고 바람이 산을 움직이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완고함을 녹여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과 투쟁을 강조합니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며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최고의 강함입니다. 불교의 자비사상도 바로 이런 부드러움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장 완고한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부드러움의 첫 번째 힘은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맞서서 싸우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공격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나 합기도에서도 이런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정면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힘은 마음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압에는 저항하지만 부드러움에는 마음을 엽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애교를 부릴 때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 힘은 지속성입니다. 강한 힘은 일시적이지만 부드러운 힘은 오래갑니다. 폭풍은 금방 지나가지만 봄바람은 오랫동안 불어서 꽃을 피웁니다. 부드러운 사람의 영향력도 이와 같습니다. 부드러움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령조보다는 부탁하는 톤으로, 비판보다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이 틀렸어요. 대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표정과 몸짓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자주 짓고 눈을 부드럽게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사람들은 말보다 비언어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는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라고 공감해주고 슬픈 사람에게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해해주세요. 이런 공감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솔직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작은 노력도 알아봐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있는 부드러움, 지혜로운 부드러움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도 공격적이 아닌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원칙 고요함과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끊임없는 자극, 계속되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지혜는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마음의 평정 내면의 안정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풍의 눈처럼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중심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도 바로 이런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감정의 파도를 진정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런 고요함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고요함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선비의 정신 차분함과 신중함 성찰과 깊이 있는 사고는 모두 고요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고요함의 첫 번째 힘은 명확한 판단력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며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창조적 사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은 조용한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발견은 고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힘은 깊은 연결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감지하며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질서는 고요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의 질서가 내면의 고요함을 만들어주고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정리정돈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차분해지고 차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정돈하게 됩니다. 질서의 첫 번째 원칙은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있으면 혼란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규칙성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성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 감정 관계에서도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요함을 기르는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일찍이나 잠들기 전에 뿐이라도 좋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둘째,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평안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긴장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이 우리 마음의 리듬을 조율해 줍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시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끄고 완전히 연결을 차단하세요. 이런 시간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글로 표현되면서 명확해지고 정리됩니다. 질서를 만드는 방법들도 실천해 보세요.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짜며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또한 마음의 질서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세요. 마음도 정원처럼 가꿔나가야 합니다. 일상 속 실천 가이드, 이제 이 10가지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일에서 적당함을 지켜야 할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대화할 때는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감정은 어떤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응답할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말을 선택하세요. 일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계속 자문해 보세요. 바쁘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과 실제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핵심에 집중하세요. 또한 동료들과 협력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물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때로는 잠시 물러나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성공했을 때는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 원칙들을 잘 실천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실천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마무리. 오늘 우리는 함께 10가지 지혜로운 삶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하기 돈과 올바른 관계 맺기 논쟁을 피하는 지혜무의의 삶 물처럼 살아가기 적당함의 미덕, 겸손한 리더십 말의 역설, 부드러움의 힘, 그리고 고요함과 질서까지 말입니다. 이 원칙들은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사랑받아온 지혜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원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원칙들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지혜로운 삶이 재미없거나 무미건조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가 있으며 깊이 있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지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위기든 예상치 못한 변화든 상관없이 이런 원칙들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세대 간의 차이, 급격한 기술 변화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지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지혜로 이겨나갔습니다. 전쟁과 가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혜로운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물이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우리도 항상 지혜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혜로운 원칙들로 인해 더욱 평안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거나 물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